네, 아니 정프로가 L3인데 점수가 왜 안 되냐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잠깐 그 부천에 집을 빌라를 잠깐 샀던 적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5천. 네. 걔 때문에 무주택 점수가 좀 짧아요. 무주택 기간? 네, 한 20년 돼야 되는데. 좀 특례를 만들어서 손절 친 분들은 그 기간도 좀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닙니까? 아 맞아. 아니 뭐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손절. 아 맞네. 네? 아 맞네 진짜.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이에요. 부동산으로 손절. 그리고 진짜 갖고 있던 기간도 살짝 얼마 안 되고. 그렇지. 아 이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시 0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이 점수가 낮더라고요. 야, 그 5천 손절이 아니라 그건 거의 5억 손절인데. 진짜 그 정도예요. 와, 나 이래서 제가 미리 3% 같은 프로가 있어서 제가 경제에 대한 좀 상식이 있고 이랬다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 살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가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아침입니다. 왜? 원래 출근하면 신나지 않나요? 내가 손절 소식 듣고 신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갑자기 기분 확 나빠지려고 그랬습니다. 뭐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해서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도? 예, 뭐 계속 상승이에요. 다우존스 0.28%, 네. 나스닥 0.21%, S&P도 0.15% 상승했는데요.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한 달을 보면 3.4%가 올랐고 S&P 500도 3.1%, 나스닥 지수는 4.1% 올랐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고요. 다우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무려 80%가 됩니다. 순익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았다라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가 오히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도 되나? 이렇게 올라도 되나? 그러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다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미래가 좀 확실한 주식 쪽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 좀 됐나? 그때부터 이제 우리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생태계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지금은 딱 어느 정도 미래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는 좀 오히려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좀 떠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변 체감도로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반도체도 또 일부 섹터는 부글부글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HBM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AI 테마로 해서 가는 건데 요즘에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인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아무래도 매크로 환경이 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반도체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전통 반도체라고. 그건 뭐예요? D램. 그게 전통 반도체예요? 전통 반도체 AI 쪽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반도체. 나만 알고 있었나? 처음 들어봐요. 근데 HBM이 이렇게 D램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건데. 몰라. 어쨌든 주가는 전통 반도체와 AI 쪽으로 나누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이 다시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내놓기만 하고 뭐 되지도 않고. 뭐 되긴 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중국 지도부의 자신감이 화를 부르고 있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 지금 자신감을 보일 때가 아니거든. 지금까지는 응급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 됐었으니까 이제 또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또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중국 얘기를 대충 나올 때마다 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하반기에 대한 전망, 한국 시장, 그러니까 한국 경제와 한국 경제 시장의 하반기 전망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중국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줘야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중국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유급 휴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탄력근무제를 장려하는 것도 나오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유급 휴가제가 법적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대기업 정도만 시행을 하지 중소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거의 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중국 유급 휴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휴가 문화를 좀 확산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관광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비수기 무료 개방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수 경기가 잘 안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수출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하려는 것보다는 자국민들이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쓰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음식 축제 개최하고 먹거리 거리 조성하고 연극제, 음악제, 콘서트, 문화 축제하고 뭐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합니다. 농촌 체험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 중국에?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좀 도시를 농민공들의 나라에서 무슨 농촌 체험을 해? 아, 또 거기도 뭐 잘 꾸며놓은 농촌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 보였는데 소비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소비가 없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사고 과학기술이 담긴 신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이다. 요게 그 소비 정책에 대해서 소비 정책을 자꾸 쓰면은 중국 국민들이 약간 그 자기 지갑 털기 같이 느끼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국민들 지갑 털어먹는구나. 요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소비가 이제 복지 양상이다라는 주장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 그러니까 원래 그 생각의 고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날 때 수출 중심,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여기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경제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요게 원래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였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이 수출 중심보다는 내수 중심 그리고 관광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하반기 전망이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중국의 어떤 지수들은 다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상해 지수라든지 뭐 그 항생 지수라든지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근데 그 이제 제조업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구매 잔리자 지수는 4개월 연속 50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40을 뭐 하회하긴 했지만 5월 달에 48.8 6월 달에 49, 7월 달에 49.3 요게 어제 나온 지표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괜찮았는데 이게 그 지금 이제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라 이런 지표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뜨거운 주식들이 뜨겁기 때문에 약간 좀 소외돼 있긴 한데 실적 개선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김프로님 최근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유가 관련해서도 좀 석유 회사들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좀 실적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SK 이노라든지 이런 데가 배터리하고 석유가 좀 같이 좋은 상황. 실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 이른바 시클리컬 주식이라는 것들도 조금은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중국 관련해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가나요? 예, 일본 갑니다. 일본 이거 나름 되게 큰 정책이었는데 네.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아, 일본. 그 YCC 예. 그죠? 네, 컨트롤.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국채 금리가 위로 튀었습니다. 네. 위로 튀어가지고 어제 바로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목표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초과를 해도 용인을 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한선이 한 1%로 확대된 걸로 좀 인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켰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쳤어요? 0.6. 오우 많이 튀었네. 그래서 바로 개입했습니다. 네. 저 정도면 거의 저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사상 최고 사상 수익률? 최고죠. 사상 최고지 저게. 원래- 0.6. 근데 어쨌든 0.5에서 관리하다가 0.6 딱 올라가니까 바로 어제 개입. 아니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일본 사람이든 누군가가 일본 정부가 개런티하는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사면은 매년 0.6%씩 받는 거야. 근데 저게 사상 최고 금리야. 그쵸. 거의. 그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미래가. 에? 왜 사는데 그걸? 아니 그냥 은행에 가면 뭐 마이너스로 그마저도 안 나오니까요. 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일본은 계속 금리를 아주 낮게 계속 유지하려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정부가 막 개입하고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열어뒀더니 진짜 올라와서 올라오지. 다시 이제 개입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원엔 환율도 이제 다시 800원대로 내려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이게 1%로 열어놨었다라고 시장에서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0.5 넘어가고 0.6 딱 되자마자 또 이렇게 때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약해지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엔화도 그 전에 좀 반등하려 그러다가 반등을 다시 못 하게 됐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은행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던 부분들도 좀 무색해진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까 0.6으로 잠깐 올라왔던 거를 이렇게 다시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개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이걸 뭐 언제 그 돈을 뭐 무한대로 이게 사들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결국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갔을 때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거고, 엔캐리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글로벌 그 통화량이 긴축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엔캐리라는 게 일본이 워낙 금리 낮으니까 전 세계 막 돌아다니는 그 일본 돈 얘기하는 건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그 돈이 지금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해외 채권과 증시에 투자한 금액이 4,810조 원이라는 거예요. N으로 산 돈이. 애플하고 테슬라 사면 딱 떨어지네. 와. 예, 그래서 일본인들의 해외 투자 금액이 지난 10년간 70%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네. 이게 다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머지 신흥국 경제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좀 위협할 수 있다라 그랬던 건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두더지같이 또 잡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게 엔화를 누르는 심리를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자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뭐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죠. 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도 있고. 뭐.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 뭐죠? 그 무슨 그 대부업체 네. 이런 데 일본 돈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일본계 대부업체들 산화머니니 뭐 이런 것들. 산화머니 러시안 캐시도 이제 기반은 일본 그쵸. 기반이었었죠. 무대리. 예,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 대부업 수임 그 이자 제한선을 계속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은 일본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빠졌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엔코 시대에는 그게 얼마나 남는 장사겠어요. 그렇죠. 저쪽 금리는 0점 몇이고 우리나라 저 그 최대 금리는 뭐 30%씩 30%씩 하고 거기다 엔코 상황이고 그러면 뭐 대박이지. 그 산화머니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의 100% 받았을 걸요. 아 1년. 예, 예. 와 그래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워낙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아,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참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 돈 가지고 투자하는 여성분들 자금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봤었죠. 네네네. 저축은행 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지난번에 왜 연체율 할 때 OK저축은행인가 거의 그 시중은행급 연체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오케이 저축은행. 했었는데. 으. 그리고 그때 그 엔화 대출이
이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받던 때도 있었어요. 아, 의사처럼 개원할 때. 예, 예. 네. 자, 의사 선생님들 폐원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자는 싼데 환을 열어놨었거든. 예. 아, 엔꼬가 돼버린 거야. 이제 갚아야 될 돈이 갑자기.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MRI 기계 들여놓은 의사 선생님들 파산한 분들 많아요. MRI가 뭐 한 몇십억 대 이상 그러니까. 하니까. 예, 예. 근데 어쨌든 IMF하고 유럽은행에서는 일본 자금의 대이동에 대한 경계 경고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고 또 요새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금에 대해서 IMF나 ECB에서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안 그렇네라는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가보죠. 세 번째 뉴스는 약간은 이것도 경제적인 뉴스의 일환으로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 100명이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중국도 있고 이름- 필리핀도 있고 뭐 많은 것 같은데 그 공식적으로는 아마 불법이야? 안 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비전문 인력에 대한 그 비자, 네. E9 비자인데 네. 여기에 그 특수하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해서 이제 E9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일부 서비스업에 가사 육아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이라 이거는 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의 일을 하도록 비자를 내주는 거죠.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아까 경제 뉴스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 뉴스도 좀 전해드릴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든지 기초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제일 심한 데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도입 방안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이민 정책 중에 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이걸 어떻게 되고 국민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뉴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정부가 인증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을 아름아름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고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 업체가 또 마련한 숙소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출퇴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가정 내 입주 서비스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되는 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에서 40대 맞벌이 부부. 수요자도 그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임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외국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입국이기도 하고 이게 국내에서 가사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현지인보다 적은 월 1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최저시급이라든지 이걸 차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ILO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게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선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급여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 현재 서울에서 내국인 가사 도우미 있을 경우는 통근형으로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라고 이제 노동부에서는 보고 있대요. 근데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이 조금 안 되니까 내국인 가사 도우미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뜨거워요. 논란들이 도 많고 이게 한국인의 논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를 터주면 안 된다, 터줘야 된다 이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가사 노미들이 이제 경쟁에서 더 밀리면 이제 더 그 임금 같은 게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인력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사 도우미 시장에
내국인들이 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노동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사 육아 도우미 취업자가 2019년에 15만 6천 명이었는데 작년에 11만 4천 명으로 거의 27%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내국인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을 때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었고 그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도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퀄리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이 이제 와서 제대로 한국 아이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 이거는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사 육아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한국어 영어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범죄 이력이 되는 사람은 선발이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가고 있는 어떤 한국의 현실 속에서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좀 확산이 많이 될 거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 뉴스를 같이 보시면 그리고 이게 자기의 그 육아를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어쩌면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풍경이 나올 수 있겠네요. 서울 시내. 왜냐하면 홍콩 같은 데 출장 가 보면은 예전에 그 일요일 날은 이제 가사 도우미가 집에서 나와야 돼요. 아마 그 근로 시간 제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홍콩 그 센트럴이라고 그러죠. 그 고층 빌딩 그 이렇게 다 모이는구나. 그늘 같은 데 보면 쫙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대부분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인데 대부분 쓰니까. 네네. 근데 낮에 일요일 날 낮에 가면 여하튼 그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뭐 가사 도우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방동 쪽에 있잖아요. 네. 저녁에 한 7, 8시쯤 어떠다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한 4-5분이 이렇게 모여서 막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거의 이제 베트남 분이거나 하여튼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모여서 만나셔갖고 담소 나누시고 네 그렇게 다시 이제 헤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필리핀 분들은 저기 일요일 날 저기 해화성당 네, 대학로. 거기가 대학로고 거기가 또 거기 커뮤니티가 있죠. 아 그래요. 네, 거기 커뮤니티. 네. 예전엔 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 잠깐 이제 모신 적이 있었는데 모셨어? 이제 잠깐 이제 애 낳고 중국 이모님? 예, 이모님 오셨었는데 그 이제 표현이 약간씩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휘가 좀 달라서 좀 재밌더라고요. 첫째가 막 배워갖고 뭐 여러 개 좀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그냥 뭐 이게 말도 아유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귀엽게 아이고 요 녀석 뭐 이런 거 같은데 느낌이 아이고 요 새끼 귀엽다고 그런 것도 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뉴스 한번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